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달러 패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은 금리가 낮아질 거고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풀리겠구나. 미국 달러 가치가 이러한 금이나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거다.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금의 가치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달러 표시로 할 때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재사해결연구소 대표 맡고 있는 이현훈이고요. 저의 개인 유튜브 채널 이현훈 교수의 경제 포럼도 맡고 있습니다. 또 강원대학교에 계속 재직해 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오늘 녹화하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요. 적어도 이제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우리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인데요. 그 이유는 미국 하원에서 크립토 윅이라고 해서 지금 주로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을 3개를 동시에 지금 심의하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니어스 법이고,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죠. 또 하나가 이제 크레이티 액트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엔타이 CBDC 액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니어스 액트는, 지니어스 법은 이름은 뭐 지니어스니까 뭐 천재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코인이다 해서 주로 달러와 연계되어 달러와 연동되어서 가치가 계속 변하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죠. 달러와 같이 이제 가치가 움직이도록 함으로 해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뭐 이런 건데, 그것이 그동안 어떤 규제 법안이 없었는데 이제 적어도 미국에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만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1달러짜리 하나를 이제 발행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에 해당하는 만큼 달러 예금을 예치해 놓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단기 국채를, 미국 단기 국채를 사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제 요구하게 되면 다시 이제 달러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 속을 더 들여다 보면은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달러가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서 위치를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단기 국채를 이렇게 사게 되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지금 국채를 어떻게든 많이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매년 지금 적자를,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채를 계속 팔아야 되는데, 아주 좋은 이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부익처가 나타나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있었는데 그걸 더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법이 이제 일단 상원에서 한번 통과가 됐고, 이제 하원에서 지금 심의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클래리티 법은 이제 주로 이러한 여러 이제 스테이블 코인 말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이제 크립토 화폐가 있잖아요.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뭐 증권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뭐 어떤 파생상품이라고 볼 거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그동안 뭐 계속 SEC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증권감독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제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CFTC라고 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관할하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느슨한 그러한 감시 감독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러한 암호화폐 월드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타이 CBDC 액트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적어도 말 그대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추다. 그래서 실제 하원에서 지금 한 번은 이제 그 절차에 관해서 통과를 하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그거 다시 또 재심해서 이제 통과됐고, 이제 마지막 최종 표결만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실제 법으로 아예 이제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 달러 패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 달러화가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기축통화처럼 이렇게 사용되어 왔잖아요. 그러다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1971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금하고 달러와의 어떤 태환을 더 이상 보장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금과 달러를 교환해주지 않겠다. 그 전만 하더라도 모든 나라의 통화는 달러와 일정한 교환 비율을 딱 정해서 고정환율 제도로 유지하고, 그리고 달러만은 금과의 어떤 태환을 보장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걸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금환본위 제도라고 했어요. 금환이라는 게 뭐냐면 금이 골드고 환은 그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는 금과 태환을 보장하되 나머지 통화는 직접적으로 태환을 금과 이렇게 교환하도록 이렇게 보장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달러를 통해서 이렇게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다시 또 뭐 사우디와의 어떤 비밀 협약을 통해서 미국이 뭐 사우디에게 어떤 안전 보장을 좀 어느 정도 제공해주고, 그 대신 미국에서 요구한 것은 원유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해외 원유를 팔 때 그때 아예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계속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뭐 중국을 위시해가지고 자꾸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결제를 하게 이제 송금한다든가 아니면 무역 결제한다든가 이런 게 할 때 달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도 한 75% 정도는 한 80% 정도는 지금 달러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꾸 그것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계속되면은 잘못하다가 보면 달러의 패권, 달러의 위상이 점점 더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대체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 수요가 더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가 달러는 아니지만 달러와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달러 본이 디지털 커런시가 된 거예요. 마치 예전에 브레튼 우즈 체제에 많은 통화들이 달러 본위 통화 제도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명목화폐, 법정화폐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민간이 발행한 이런 디지털 화폐가 그게 미국 달러와 연계되어 가지고 연동되어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달러 본위 디지털 통화다 이렇게 정의하면 옳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트코인,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수요가 계속 몰릴까요? 계속 몰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죠. 사실 뭐 최근에 많이 값이 올랐잖아요. 뭐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대상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금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금 말고 뭐가 또 새로운 게 있을까, 우리가 이제 세상이 계속 변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이 전 세계 최고의 통화가 되고, 또 어떤 자산 가치를 갖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농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우리 인류가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처음 상품화폐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조개껍질부터 시작해서 쌀도 이용하고 여러 곡식도 이용하고, 나중에 이제 동화, 은화 이런 게 사용하고, 나중에 금화도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사실 작게 자를 수도 있고 제일 오랫동안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금이다. 그래서 금이 이제 계속 제일 이제 최고 수준의 그러한 상품화폐로 계속 유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왔죠. 이제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을 하고,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상품화폐를 쓰지 않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법정 화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브리티시 파운드라든가 도이치 마르크라든가 프렌치 프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게 법정 화폐라고 해서 이게 돈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금 본위 제도였죠. 그러니까 금과 일정한 태환 비율, 교환 비율을 정해놓고, 그래서 가치를 보장해 줄 테니 이걸 돈이라고 믿고 써라. 굳이 금을 들고 다니지 말아라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것도 하지 않았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는 아예,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진 다음에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전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던 금을 거의 소진했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그 금은 아예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 해서 미국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금의 거의 한 75%는 다 미국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75% 정도의 금을, 전 세계 금을 다 갖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유일한 금과 태환을 보장하는 그런 달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통화가 이제 그 어떤 환율 제도가 이제 재편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도 이제 어쩌면 좀
한물 간 어떤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이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이제 최고의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산 가치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를 쭉 따지면 제일 많은 것이 그게 이제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22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현재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자산 가치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12만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2천만 개 정도 채굴됐고 곱하기 이제 12만 하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2조 4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조 4천억 달러니까 금보다 자산 가치가 한 10분의 1 약간 넘는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도 앞으로 자산 가치가 계속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비트코인은 훨씬 더 빨리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치가, 그 가격이.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앞으로 뭐 10년 안에 이게 한 10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5년 안에도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뭐 그 정확한 시점을 맞출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뭐 저도 그래서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라든가 아니면 제 책에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공급은 2,100만 개 지금 근데 한 2천만 개 현재 채굴이 되었고 100만 개 정도 추가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데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수요가 늘어난 이유가 일단 뭐 미국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키우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데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국채를 계속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는 이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암호화폐예요. 다른 거와 달라요. 다른 거는 다 사실은 민간이 기업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급도 늘릴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렇지도 않고 처음 또 선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투자 자산으로서 계속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국가가 또 기업들이 계속 또 매집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 뭐 크립토 위기에서 이제 하원에서 이제 3개 크립토 액트를 지금 현재 심의하고 이제 곧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상원에서 현재 신시아 루미스 법을 현재 법안을 현재 상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법안은 뭐냐면 앞으로 5년 동안 한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계속 미국 정부가 매집을 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갖고 있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가치 계속 높아지면 그러면 그게 마치 예전에 미국이 금을 많이 보유함으로 해서 전 세계 유일한 기축통화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나 재정 적자가 매년 누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국가 부채가 무려 지금 36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하고 있으면 그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갚을 여력도 생기고 직접 갚지는 않더라도 그게 하나의 자산으로 전략 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어떤 국채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어떤 국가 부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속 매집할 거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비슷하게 할 거고 또 실제 ETF도 계속 상장이 돼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또 참여할 거고 또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수요가 생겨날 거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통화량은 계속 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10년이면 최소한 2배 이상 통화량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공급은 공급대로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안 늘어나도 그냥 유동성이 증가함으로 해서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실제 더 단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낮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아예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을 안 치겠다. 내년 5월 말이 임기가 이제 끝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금리가 낮아질 거고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풀리겠구나. 그 얘기는 미국 달러 가치가 이러한 금이나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거다.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금의 가치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달러 표시로 할 때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가치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위협이에요. 사실 뭐 기회라고도 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 별로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통화 원화가 국내에서 잘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여기 뭐 중남미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에도 가면 그 나라 통화도 있지만 큰 거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를 써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미국 달러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안정적이니까. 자기네 나라 통화는 계속 막 가치가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돈을 막 찍어내니까요. 그래서 달러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달러가 국내 일반적인 거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막아왔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통화 증발을 많이 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다 잘 우리나라 원화가 그래도 국내에선 적어도 사용되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들어오면 USDC나 뭐 USDT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제일 활용되고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될 거라는 거죠. 실제 무역거래에서 사용이 되고 송금도 사용이 되고, 실제 그러면 뭐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비용도 거의 들지 않게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원화 베이스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뭐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뭐 정부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국회나 아니면 뭐 일부 기업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나라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또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USDT나 USDC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것을 또 선호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에서밖에 쓸 수 없고 미국 거는 전 세계에 쓸 수 있는데 내가 쉽게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거, 내가 여기서 쓰다가 해외여행 가서도 쉽게 쓰고 굳이 뭐 환전할 필요도 없는 그거 가지고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원화 베이스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또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무역 거래를 하겠어요, 송금을 하겠어요. 별로 활용 가치가 없을 거다. 다만 뭐 우리나라의 뭐 독특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그와 관련해서 일부 연계된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제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많이 쓰여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한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우리 뭐 1960년대 이후에 정말 고도 성장을 하면서 한때는 경제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정말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정말 칭송을 했고 또 그것을 받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이나 KDI가 지금 0.8% 정도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는 얼마나 낮은 거냐 하면,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또 다른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잠재 GDP 성장률이에요. 이것은 장기적인 성장률이에요. 그것도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매년 사실은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연간 GDP 잠재 성장률이 2.0%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지난해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도 딱 2.0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 똑같아졌었던 거죠. 근데 올해는 잠재 GDP 성장률이 1.8%다 이렇게 좀 낮춰 잡았는데, 그런데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0.8이라고 하니까 그것의 절반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도 계속 사실 추락을 하고 있는데 그 추락하고 있는 그 실력보다도 더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잠재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970년대만 해도 두 자릿수였어요. 보통 한 12%, 13% 정도 됐었는데 이게 계속 추락을 해요. 매년 뭐 0.1, 0.2%포인트씩 계속 추락을 해서 지금 1.8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KDI나 한국은행이 지금 전망한 것을 보면 매년 한 0.1%포인트씩 계속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30년대 중반, 그러니까 10년 뒤 정도 되면 이제는 지금 1.8이었던 것이 아예 0.8 이렇게 아예 0%대로 내려갈 것이다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계속 더 추락을 해서 다시 또 10년이 지나면 204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이것이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숫자로는 가능한데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나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상황이 뭐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이제 그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위기라는 용어를 사실 잘 쓰지 않아요. 그럼 뭘 쓰느냐 하면 보통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상에서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호황이면 굉장히 경기가 좋은 거고, 그러니까 잠재 GDP 성장률보다 더 성장률이 높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호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꺾이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요. 둔화되고 좀 더 심해지면 그러면 이제 침체되고 있다 이래. 침체되는 상황이 더 심해지면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불황이 정말 더 심하면 옛날 뭐 대공황이 되는 건데, 현재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침체는 지나서 이제 거의 불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얘가 계속 추락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은 올해 좀 나빴다가 내년엔 또 좋아질 거예요. 올해 뭐 0.8이라고 해도, 아니면 1%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내년에 올해보단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기저효과 때문에. 더 좋아지긴 하는데 이렇게 사이클은 있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1.8이지만 내년에 1.7 이렇게 계속 추락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끌어올리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상황은 정말 위기 상황이다 저는 보는 거예요. 우선 단기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추락하니까. 그래서 위기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 거고, 이게 위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가 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지금 개구리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밑에서 불이 지금 막 지금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에 물이 끓지는 않으니까 내가 대표적으로 죽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 대표가 죽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 안에 어떻게 되고 20년 안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괜찮으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위기잖아요.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불을 끄든지 내가 튀어나오든지 이러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안 보는 것이 더 위기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송에서라든가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제가 출판한 책 제목 자체가 또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굉장한 위기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위기도 아니고 절대적인 위기다. 그 이야기는 정말 헤쳐나가기가 정말 심각한 정도, 아주 심각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로 제가 위기가 그냥 절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최근에 뭐 자영업자들 아니면 뭐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뭐 많이 하시고, 실제 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직접 당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업소에 평소에 많이 다니시다가 최근에 다시지 않으면서 그래 저게 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아마 보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여러분들 뭐 퇴근하면 예전처럼 뭐 회식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술을 2차를 가나요? 거의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냥 다 집으로 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가 뭐 식료품점이라든가 이런 데인데, 거기가 대부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다. 그중에서 뭐 정말 호황인 기업은, 그러한 어떤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폐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라든가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텐데, 실제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또 보는 게,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 비중이 숫자로도 그렇고 실제 또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을 받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또 큰 충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추경할 때도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뭐 지원하는 대책도 세웠고, 그래서 일정 부분 그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금도 이렇게 추가로 이제 편성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거냐?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쁘다는 그 뜻이 뭐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GDP를 볼 때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생산 측면에서 정의할 수도 있고 소비 측면에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생산 측면에서 정의하면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생산해낸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 합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이 추락한다 그런
의미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누군가가 소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게가 소비하면 우리가 소비 수요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기업들이 사가면 우리가 투자 수요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에서 사가면 우리가 수출. 근데 우리도 사오니까 수입도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출, 그래서 수출의 수입을 빼는 게 있어요. 순수출 수요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부가 지출하는 수요가 있어요. 정부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그 물건을 또 구입을 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출 수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비 수요가 계속 추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든 거고 또 이 투자 수요도 그 속을 보면 건설 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있는데 설비와 R&D 투자도 지리멸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건설 투자는 굉장히 많이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 수요를 늘리려고 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환자인데 내가 몸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잠깐 몰핀 정도 준 거, 링거액 정도 이렇게 주사를 주었다. 그러니까 잠깐 뭐 이렇게 컨디션이 회복되는 정도는 되지만 내 체질을 개선하거나 나의 병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또 각자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엔 한국의 전문직의 상황은 자영업자보다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요. 실제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뭐 젊었을 때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자영업 하거나 아니면 가서 뭐 택배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그것도 N잡을 막 이것저것 막 뛰면서 굉장히 힘들어 해요. 제 졸업생들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많은 젊은이들 보면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제가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닌데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닌데 다 그냥 요즘 얘기한 대기업 서너 개 취업해서 그중에 골라서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계속 추락하니까 예전에는 다 두 자릿수 성장하니까 뭐 당연히 일자리가 막 엄청 늘어나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영업 쪽으로 몰려가고 아니면 뭐 택배 같은 것 이러한 아르바이트 업종으로 파트타임 잡으로 계속 이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고용돼서 일하시던 분들도 그분들도 일찍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나와서 자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전문직 아니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뭐 의사 아니냐 아니면 뭐 무슨 뭐 변호사, 판검사.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런 의대라든가 아니면 로스쿨 가려고 계속 뭐 재수하고 아니면 뭐 대학 들어가서도 반수하고 뭐 아니면 계속 그걸 더 하려고 뭐 4년 동안 계속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계속 로스쿨 가려고 한 준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의대 아니면 뭐 법대가 지금처럼 계속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판검사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면 더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면 이제 세상이 디지털 사회로 변하면서 AI 혁명이 더 확산이 되면 그러한 직종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안전한 직종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막 그 직종은 내가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그러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다가 최근에는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평생 직업이 바로 그 전문직 직업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뭐 교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러한 직종이 비교적 이런 철밥통과 같은 그러한 직종인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영업이 제일 힘들다 하는 것도 사실이죠. 현재 경제 상황에서 사람들은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세요. 저한테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금 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잘 배분해서 그것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더 키워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이제 큰 원칙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한 곳에 이렇게 몰빵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요. 일단 한국에 올인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볼 때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 한 5천만인데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니까 한 얼마나 돼요? 한 0.7%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이고 GDP로 보면 또 1.7%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 비중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큰 떡이 있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떡은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거기다 투자하고 거기에서 관련한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전 세계를 좀 바라보고 일을 하면 좋겠다, 전 세계를 바라보고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전 일단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크고 또 앞으로 여기서 계속 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일 또 잘 알고 있고 하니까, 또 여기 살아야 되니까 또 집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1.7%보다는 더 많은 비중을 아무래도 한국에 더 두어야 되겠죠. 일과 관련해서 그렇고 나의 투자 자산도 더 많은 비중을 한국에 둬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뭐 한 50% 정도만 두고 나머지 50%는 좀 해외 쪽으로 이렇게 자꾸 시선을 좀 돌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이제 일은 일단 제외하고 투자를 생각하면 어떤 투자를 할 거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 한국의 통계로 보면 한 64% 정도가 다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 통계만 해도 이게 뭐 64%가 아니라 한 74%, 75%라고 했었는데, 사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달라요. 적어도 70% 내외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으냐면 OECD 국가 평균보다도 한 10%포인트 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미국은 전체 자산 중에, 가계 자산 중에 한 30% 정도 안 돼요. 한 그 정도 남짓, 그 정도가 한 30%, 좀 더 되거나 좀 덜 되거나 한 이 정도가 부동산, 집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금융자산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계속 뭐 부동산,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지금 거품이 끼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주식 가격은 계속 너무 저평가되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계 자산이 대부분이 다 부동산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반대로 그만큼 이 주식시장으로 갈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자산 자체가 그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들이 이렇게 또 생각도 해요. 그래서 얘 부동산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이 금융에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를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해서 대부분의 자산이 다 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해도 한 절반 정도 하는데, 그것도 대부분을 한국 사람들은 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돈을 빌려서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올인하는 것도 위험한데,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만 하는 것도 좀 위험하고 또 기대 수익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전부 다 또 부동산만 또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하고 또 기대 수익도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좋은 투자 대체 수단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요즘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전에 생각했던 뭐 부동산 불패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한동안 그랬어요. 최근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동산에만 다 내 자산을 다 넣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빌려서까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뭐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10억 이상은 내가 빌려서 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한국에 올인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좀 미래를 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도 그렇고 뭐 아니면 다른 주식을 해도 너무나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 세계가 정말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네 가지 뉴 노멀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 출판한 책 제목이 네 가지 뉴 노멀과 제사의 길인데, 그 네 가지 뉴 노멀이,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그게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사회를 거쳐서 산업사회로 갔다가,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으니까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그러한 투자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가 연계돼서 옛날과 같은 불평등 사회가 아니라 완전히 양극화 사회로 완전히 바뀌어요.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휴먼과 아날로그 휴먼, 이렇게 완전히 디지털 인간과 아날로그 인간으로 완전히 나뉘어지고, 당연히 디지털 인간이 훨씬 더 앞서서 세상을 만들고 그쪽으로 다
돈이 몰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노인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면서 노인과 젊은이 간의 또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산도 양극화되고 소득도 양극화되고 또 남자와 여자 간에 또 양극화되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양극화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인데, 이와 관련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올인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는다, 현재에 올인하지 않고 미래를 본다.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그냥 남의 이야기만 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아, 오늘 보니까 이현웅 교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절반 뚝 떼가지고 내가 미국 주식 투자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기왕이면 뭐 여러 가지 암호 자산에도 좀 일정 부분 내 자산을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좀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이나 많은 나라들이 점점 더 전략 자산으로 자꾸 이런 비트코인을 비축해 나갈 텐데, 개인도 제가 볼 때는 개인도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쌓아가냐. 이미 뭐 다 지금 12만 불까지 된다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걸 뭐 한 개 사라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개 사기는 굉장히 힘들죠, 당연히. 한 개 사는 것이 저는 목표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전 세계에 지금 한 2,100만 개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현재 2천만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개 정도 비트코인을 가지면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잘라서는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씩 내 자산 중에 일부를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 나가는 것이 그에 같이, 미국에서 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전략 자산을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모으자 하는 것처럼, 그것도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 모으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스스로 공부해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처음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불타올랐잖아요. 이제 서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 중심으로 이제 처음 강남에서, 그다음에 뭐 마용성으로, 그다음에 서울 전역으로 집값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치솟아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 일단 뭐 지난 뭐 2월, 3월 그 당시에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시에서 뭐 풀었다가 다시 재지정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올라타고,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올랐는데,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예전에도 보니까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거의 한 서울 기준 한 3배 정도씩 각각 올랐어요. 그러니까 3번씩 2번 올랐으니까 얼마나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학습 효과, 이번에 또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에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부동산을 내가 억지로 잡지 않겠다. 그 대신, 그러니까 적어도 세금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잡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그 공급이 주로 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도대체 세금으로 안 잡겠다, 규제도 안 하겠다, 그러면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이제 패닉 바잉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이제 추경을 2번이나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추경은 무려 31조 5천억인가요? 굉장히 많이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또 하반기에 또 한 번 또 추경을 편성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궁극적으로 또 부동산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3.5%였던 것을 지금 계속 낮춰서 2.5%까지 낮췄는데, 앞으로도 결국 더 낮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이 계속 많이 풀려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학습효과, 거기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뭐 세금을 잡지 않겠다, 그냥 공공주택만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집값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유동성이 지금 뭐 추경도 그렇고 또 한국의 기준금리도 그렇고 해서 또 더 많이 돈이 풀려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뭐 내용을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6억 이상 부동산 담보대출 못한다. 적어도 한번 그걸 받으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제한 조치가 있게 되면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거죠. 그 얼어붙었다는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뭐 통계마다 좀 다른데 적어도 6.27 대책이 나온 뒤로 그러니까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 2주와 뭐 후 2주 이렇게 뭐 비교해 보면 뭐 적어도 한 4분의 1 아래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예전이 100이라는 한 25 정도로 이렇게 급속히 감소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뭐 아직 최종 통계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좀 늦어지는데 적어도 뭐 7월 정도는 적어도 6월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뭐 주간 상승률로 보면 거의 역대급이다. 그래서 뭐 연간으로 따지면 뭐 한 거의 50% 상승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주춤해졌다. 그래서 그 가격이 그렇다고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예전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 0.5%씩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게 뭐 0.05 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이다. 실제 그래서 일부 뭐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정말 6.27 대책을 비웃는 뭐 강남 부동산 뭐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일부 뭐 강남의 어디 아파트는 신고가를 또 찍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또 어떤 보도를 보면 실제 신고가를 찍은 그러한 거래 규모가 그게 줄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고가는 아직도 계속 찍고 있는데 신고가를 예전에 100 정도 찍었는데 이제는 한 25 정도로 지금 찍는 게 줄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완전히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참 막 불이 나니까 정부가 급속하게 급히 이제 소방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급속히 이제 가서 소방차가 가서 이제 불을 끈다고 껐는데 그렇다고 불이 완전히 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미 올랐던 그 집값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아직도 불길이 살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슬금슬금 다시 또 불이 다시 또 살아오를 수도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장단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부동산이라는 건 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집을 보면 집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그럼 수요와 공급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하는데 일단 우리 순수하게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현재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것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개입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정부 개입하는 걸 일단 차치하고 순수하게 시장의 논리로만 이야기하면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집을 사요? 사람이 사는 거죠.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서 집값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가 2,500만이었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서 지금 2,500에서 2배가 된 5,100만이 됐잖아요. 5,100만 정도니까 2배 늘었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것도 전국에 퍼져있던 인구가 서울로 다 대도시에 다 몰렸으니까 당연히 서울과 대도시의 집값은 더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 매년 70년대만 해도 뭐 두 자릿수로 성장하니까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인구가 똑같더라도 당연히 큰 집, 좋은 집, 새 집을 자꾸 찾게 되니까 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역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되고 있고 또 실제 그 인구 중에서도 실제 주택을 정말 많이 수요하는 그 젊은 주역층 30대, 40대, 50대 그 숫자가 점점 더 노령층으로 자꾸 전환되고 있어요. 서울조차도 점점 더 보면 그 세대 연령층 세대를 보면 이제 60대, 70대가 점점 더 늘어나고 30대, 40대, 50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 논리로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경제 성장률, 그 잠재 성장률이 계속 이제 앞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면 예전처럼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떨어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수요를 계속 움직이는 요인이 바로 뭐냐면 유동성이에요. 금리가 계속 낮으면 마치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금리가 정말 0%대까지 막 떨어졌잖아요. 0.5%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공짜로 돈을 빌린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돈 빌려가지고 집 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돈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나가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다시 또 올라갔다가 지금 줄어들어서 뭐 2.5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0.5까지 떨어질 거냐? 그렇지는 못할 거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을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공급을 사람들이 계속 새 집 공급만 생각을 해요. 새 집을 건설해서 분양하고 입주하고 이것을 보통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줄어들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계속 지난해 올해 계속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신규 분양도 못하고 건설도 못하고 앞으로 입주 물량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물량이 많은 게 뭐냐면 기존 주택이 물량으로 그러니까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하고 달리 새 상품, 신규 아파트 공급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도 공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 인구적인 요인과 소득과 다 연관이 있고 또 이런 금리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고령화되고 나이가 들고 그래 돌아가시고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소득도 자꾸 더 증가하지 않으면 굳이 내가 이걸 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놔야 되는 거죠. 또 금리가 계속 낮아지지 않으면 비싼 그 금리 때문에 내가 처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매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래서 지난 1월, 2월까지만 해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기존 주택의 매물이 한 9만 건 정도가 넘었어요. 지난 2023년 처음 이 통계를 부동산 뭐 포탈 뭐 아실이라고 하는 데서 잡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4천 죄송합니다. 한 4만 건 정도 됐어요. 4만 건에서 거의 2배로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막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적어도 시장 논리로 보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만 좀 앞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고 나머지 수요 요인이라든가 기존 주택 매물 요인 이런 거 보면 다 하락 요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냐. 지난 정부부터 계속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락하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하락하니까 이런 요인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수요를 띄우겠다고 해가지고 2023년부터 뭐 각종 규제 풀었죠. 세금 깎아줬죠. 거기에다가 뭐 특례 대출 막 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40조 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난해는 뭐 신생아 특례 대출하고 지금도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특례 대출, 정책 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돈을 푸니까 시장 논리로 보면 수요가 적고 기존 주택의 매물이 계속 공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 다 뭘로 뒷받침하냐? 정부가 정책으로 집값을 부양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계속 왔다. 그래서 뜬 거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뭐 규제 풀지 않고 세금도 깎아주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이런 특례 대출을 하지 않았으면 그럼 집값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죠. 2022년 하반기에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서울 기준으로 한 20%, 30% 다 떨어졌는데 그게 다시 이렇게 회복됐을까요? 안 되죠. 그건 누구하고도 토론해도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최근에 집값이 또 올라가는 것도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결국은 정부 정책이 앞으로 보니까 집값을 띄우는 쪽으로 가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그 규제를 적어도 원상복귀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겠다? 세금도 최소한 예전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군다나 뭐 종합부동산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최소한 원상복귀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정책 대출을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한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가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저는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서울에서 이제 집값과 관련해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끈 정도인데 완전히 꺼진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그동안 풀려 있었고 세금도 너무 낮은 상태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정책 대출까지 막 해주면서 계속 집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금 정책이 계속 살아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추경해서 돈이 더 풀릴 거고 금리도 어느 정도 어찌 더 떨어질 거니까 다시 또 유동성이 더 풀려 나갈 텐데 사람들이 당연히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뭐 집값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그 전망이 본인의 희망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난번 윤석열 정부, 지난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정책 실패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예요.
한 절반 정도 최소한.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더 많이 풀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근데 정책 실패가 무려 26번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제가 아이고 집값 또 오르겠구나, 똘똘한 한채 정책 만들고 여러 가 하면서 계속 집값이, 서울 집값만 올라가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정부부터,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는 넘어왔는데, 이번에 다시 또 그러니까 집값을 또 하향 안정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중산층 서민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다시 또 집값이 좀 떨어질 만하니까 다시 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그러면 다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인데, 지금 잠깐 불을 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부동산을 건들지 않겠다, 앞으로 공공주택만 질 거야. 그거 언제 질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 집값 못 잡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지금 정부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주택,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거 맞아요. 다만 제가 분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저기 어디 서울 외곽에 그냥 좀 저렴한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져서 LH 뭐 이런 데서 져가지고 그거 갖다가 임대만 하면, 아니 왜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젊은 사람은 내 집 갖겠다는 그러한 소유 욕구가 없나요? 그분들에게도 소유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왜 변두리에만 살아야 돼요? 서울 중심 정말 일자리가 있는 곳에 그러한 공공주택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한 데 만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택지 개발을 LH가 해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민간에게 아주 비싸게 분양하니까 집값이 높아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땅을 갖다가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민간한테 정말 비싸게 분양을 해보니까, 경쟁 입찰이라 비싼 값에 분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토지값이 올랐으니까 민간업체들도 비싸게 그걸 딱 건설해서 분양을 하니까 또 집값이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서울에 정말 일자리가 있는 곳에 많이 건설해서 그걸 분양을 우선적으로, 뭐 젊은이들 특히 아이 낳고 이제 출산해서 키우는 그러한 집에 더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 세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유세, 또 하나는 거래세. 보유세는 우리나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재산세,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이건 제가 볼 땐 코미디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가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로 묶으면 돼요. 그럼 하나로 묶었다고 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묶으면 이제 보유세라고 이제 하면, 그것이 OECD 국가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낮아도 너무 낮아요. 보통 비교할 때 사람들이 뭐랑 비교하냐면, GDP 대비 어느 정도 부동산세를 내느냐, 아니면 총 조세 수입 대비 얼마 내느냐, 이렇게 하면 OECD 국가하고 한 평균 정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나 비싸요, GDP 대비로.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집값 대비로 보면 세금을 별로 안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내 집에 비해서 내가 세금을 보니까 뭐 이거 얼마나 내느냐. 아, 보니까 뭐 전체 집값이 뭐 내가 한 20억짜리 30억, 40억 이렇게 되는데 1년에 내는 세금은 보니까 한 돈 1,000만 원밖에 안 내네. 이러면 내게 그게 큰 부담이냐는 거예요. 미국 같은 거 10배예요, 10배. OECD 국가도 그것보다 다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대비나 아니면 조세 수입 대비로 총 부동산세, 재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우리나라 총 주택 가액 계산하는 게 쉬워요. 제가 그것 가지고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언제 한번 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신사임당 같은 이런 좋은 채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격차가 우리나라는 너무나 낮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보유세, 재산세가 너무 낮다. 그 대신 거래세는 또 반대로 훨씬 높아요. 한 3배 이상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거래세라는 게 취등록세, 이게 처음 집 살 때, 그리고 또 이제 팔 때 양도소득세,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보유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근데 막상 팔으려니까, 그러니까 거래세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굳이 이걸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은퇴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도 없으니까 내가 팔고 좀 교회로 나가서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여유 자금 그
차익 가지고 내 노후에 여러 가지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27 부동산 대책이라 하는 것이 우선 당장 불을 껐다.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집값은 아직도 잡히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래량이 계속 줄은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시장에서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죠. 다만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세, 재산세는 좀 높여주고 어느 정도 높여주느냐. 적어도 OECD 평균 정도로 높여라. 적어도 그 자산 가치 대비 그 실질적으로 내는 그 재산세 비율을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정도 해라. 미국 정도까지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미국은 너무 높으니까 적어도 OECD 평균 정도, 지금은 한 2배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만 처음 그렇게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하니까 엄청난 조세 저항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권에서도 부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5년 목표를 해서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사람들이 전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고, 그렇게 해도 그것도 굉장한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우선 당장에 사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당장에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선진국 기준으로 그 보유세, 재산세를 높인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왕이면 미국처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세율은 너무 높아서 그걸 못 따라가더라도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 구입할 때 그때 그 가격 기준으로 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20억짜리 샀어요. 그 20억에 대해서 한 1% 정도 세금을 내요. 그 정도 딱 나요. 그러면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 세금을 내는데, 맞아요? 2천만 원 되죠? 2억 정도, 20억이니까 딱 그러네요. 딱 1%가. 그 정도 내는데 얘가 40억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또 그게 2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게 아니라 처음 구입할 때 그 가격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이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운 좋게 그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세금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떤 무엇을 살 때, 그리고 또 팔 때 내가 예상 가능하게,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로서 투명하게 내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구매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년에 세금을 얼마 낼지 몰라요. 왜? 공시지가가 계속 변해요. 또 거기에다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재산세 이것도 막 그때그때 막 계속 고무줄처럼 계속 뭐 늘렸다 줄였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역대 정부 모두 그래요. 이렇게 개입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내놔보세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막 쥐락펴락 하면서 집값을 마치 관리한다고 말은 하지만 관리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올렸죠. 다. 역대 정권. 어디 안 올렸어요? 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6.27 대책은 비상대책이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가면 안 된다. 그 대신 이 부동산 세제를 개편을 하고 그리고 또 공공주택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많이 공급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한 이 비상대책은 좀 낮춰주는 게 맞아요. 왜 내가 무조건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앞으로 집을 살 때 내가 왜 6억까지만 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야 돼요? 내 10억, 20억도 할 수도 있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물량적으로 이렇게 막는 것은 이건 비상대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지 않고 계속 가면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하죠.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풀어버려요. 다시 또 집값 또 올라버려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가면 안 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공공주택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고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동산 쇼핑을 하는 건 막아야 된다. 특히 중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지금 한 10만 채 정도 돼요. 서울에만 한 2만 4천 채 정도 돼요. 2만 4천 채가 적어요? 우리가 서울에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2만 4천 채 지금 1년 동안 질 수 있습니까?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해서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즈니스도 하고 뭐 이래서 보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와가지고 마치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부동산 쇼핑 한단 말이에요. 특히 대부분이 지금 거의 한 3분의 2가 다 중국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런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해서 규제도 없어요. 그냥 그 돈, 정말 정체불명의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 검은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세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아마 이렇게 증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갖다 그냥 우리나라가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게도 안 좋고 상대국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캐나다나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해야 된다. 캐나다 어떻게 하느냐? 중국인들이 막 들어와 집값을 띄우니까 2023년부터 어떻게 하냐면 전면적으로 외국인들은 집을 살 수 없다.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에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2년 동안 시한을 두고 했어요. 그래서 2024, 24년 했다가 계속 앞으로 문제 될 것 같으니 다시 또 2년 연장했어요. 25년, 26년. 앞으로 더 계속 연장해 나갈 거예요.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느냐?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이 80%예요. 제가 그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바로 이 싱가포르예요. 거기 집값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80%가 공공주택이고 20%만 민영주택이에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거꾸로도 아니라 민영주택이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이고 공공주택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뭐 계속 개입을 또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공공주택을 많이 한꺼번에 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적어도 이 공공주택 80%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아예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제가 에이펙 사무국에서 일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거기서 한 1년 반 동안. 그럼 민영주택에서 임대해서 살았죠, 당연히. 공유주택 임대도 못 들어가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만 사는데 그것도 자꾸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벌써 오래됐어요. 몇 년 전부터 60%의 취등록세를 내요. 추가 인지세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무려 6억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등록세를. 더 낸다고. 그러니까 그만큼만 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낸다고요. 외국인이니까. 그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 그렇게 해서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나라 정부는 왜 싱가포르 정부처럼 못하고, 왜 우리나라 정부는 왜 캐나다 정부처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외국 사람을 위한 겁니까? 제가 정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건 너무 답이 뻔한데 이걸 왜 못하냐는 거예요. 최근에 뭐 약간 국회에서 뭐 양쪽에서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조금씩 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금 어떻게든 법안을 만들겠다 하는데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정부나 개인들은 어떤 정책과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계속 미끄럼 타면서 계속 추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상황을 제가 절대 위기 상황이었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때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이것이 매년 추락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등락은 있었어요. 또 그 가운데 또 IMF 위기도 있었고,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2020년 코로나 위기도 있으면서 더 많이 또 추락한 적도 있었지만 또 다시 또 회복도 하고 그랬는데 적어도 중간선을 잡으면 계속 추락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 밑으로 떨어졌다. 1.8% 떨어지고 앞으로 더 떨어져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0%대로 계속 간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올해 경제 성장은 0.8% 정도일 거고 추경 때문에 뭐 한 1, 2%포인트, 0.12%포인트 정도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한 1% 정도 내외 성장할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이제 확연하게 나타날 거고 또 실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태까지는 계속 뭐 원포만 냈잖아요. 처음에 뭐 24% 했다, 25% 했다. 지금 아직도 협상 중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얼마가 될지 최종 타결 되는 것이 어느 정도일지 또 그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을 얼마나 열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출 환경이 적어도 전반기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보면 경제 상황이 어쩌면 1%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나쁘고 단기적으로 나쁜데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정부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지난번에 뭐 1차 추경, 2차 추경 했고 또 앞으로 3차 추경 또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충분히 뭐 경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기적으로 말 그대로 사람이 지금 어디 아픈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우선 진통제 정도, 몰핀 정도 준 거다. 링거액 정도 줘가지고 잠깐 원기 회복하는 정도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을 수술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수술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건 뭐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추락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인구 문제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빠르게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 두 자릿수 성장한 것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인구가 젊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경제 기적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인구 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 경제학적 용어로 인구 보너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굉장히 잘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하나 빵꾸가 난 것이 우선 인구 고령화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 또 수출 환경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 옛날보다. 그러니까 또 상황이 옛날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도 못할 거다. 또 세 번째 우수한 인적 자원도 그때는 산업사회였을 때니까 비교적 그 정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단순 암기식 그러한 교육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수한 인재다. 적어도 뭐 문자 해득하고 뭐 시키면 말 잘 듣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면서 전혀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야말로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계속 옛날 방식, 산업사회 때 그때 먹혔던 그러한 방식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달달 외우게 해가지고 순서 그래가지고 객관식으로 점수 이렇게 막 채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열을 딱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1등부터 딱 꼴등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는 서울대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재수 삼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의대 가고 다 또 로스쿨 가고 이러니까 정말 창의적인 인재 그것도 앞으로 이런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이공계 분야의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경제 성장이 옛날처럼 되겠느냐?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투자까지도 어떤 투자를 해요?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 투자.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어내는 이런 디지털 분야의 그런 투자. 그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비 투자가 있고 R&D 투자가 있는데 그쪽 투자보다는 지금 어느 쪽 투자를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가 GDP 대비 비중이 무려 14.2%예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 정도면 얼마나 높으냐면 OECD 국가 평균 11%보다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의 9%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9% 정도밖에 안 되고 한 8%, 9%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우리나라의 투자 자원이 쏠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옮겨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계속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고 앞으로 0%로 가는 이유는 첫 번째 인구 고령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 세 번째는 수출 환경의 악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투자가 너무나 지나치게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게 다 힘든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수경만 편성해가지고 30조, 40조, 그럼 50조 계속 돈만 풀면 그러면 살아나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경제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다시 또 그게 부동산 법을 더 키우고 도리어 또 악순환되고 사람들 또 그 돈 받아오는 재미로 내가 굳이 뭐 열심히 일해. 다시 또 내 채무 변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보조금 줄 텐데 이렇게 해서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인데 이 정도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OECD 국가는 1.5명 정도 돼요. 미국도 계속 경제 성장이 2.5%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젊어서도 그렇고 또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선진국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미국이 안 그렇고 싱가포르도 안 그래요. 일본이나 유럽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을 따라가요? 아니죠. 더 잘 나가는 선진국을 봐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인구가 젊다 하는 말씀드리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는 제가 교육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 첫 번째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두 번째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 시간이 없어 달리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냐.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일자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거냐. 두 번째 이 주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야 되고 공공주택이 많이
제공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 너무 지나치게 그냥 서열 중심의 암기 위주의 그러한 교육을 계속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을 몰아가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대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또 출산율이 낮은 거고, 또 네 번째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도 다 대학 교육 받고 내가 사회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결혼했으니까 아이 낳고 집에서 있어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어떻게 이 병행할 거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다 중요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인구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정부도 결국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정부도 한다고 했다 안 하고. 제가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왕이면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를 무슨 성평등 가족부가 아니라 인구 가족부로 좀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인구 문제, 가족 문제를, 그 출산율 문제부터 인구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다루는 강력한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교육 문제, 이 교육 문제도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최근에 뭐 이야기 하잖아요. 뭐 서울대를 뭐 지방에 뭐 10개를 만들겠다 전국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10개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스템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대학 경쟁력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니면 아시아권에서도 보면 지금 중국에 밀리고 싱가포르에 밀리고 일본에도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끼리 뭐 서열 정해가지고 거기서 뭐 스카이가 어쩌니 어쩌니 백날 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래가지고 가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법대 가고 의대 가고 이것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더군다나 세 번째로 그나마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라도 계속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 벌리고 있고, 한때 세계화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반세계화가 되고 중상주의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가지고 수출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수출해서 먹고 살 거냐. 아, 그럼 내수를 키우면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내수를 키워요? 내수가 뭐예요? 뭔지는 알고 떠드는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소비 수요고 투자 수요고 정부 지출 수요예요. 예? 정부 지출 자꾸만 늘릴 겁니까? 소비는 어떻게 늘려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잘 물건 만들어서 해외 물건 팔고, 그래서 외국에서 달러 벌어들이고, 그거 가지고 일부 소비하고 일부는 또 외국에 나서 다시 또 원자재 수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순환 하는 거거든요. 확대 재생산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상품 만들어서 해외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또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를 할 때 부동산으로 너무나 올인되어 있는 투자를 어떻게든 이걸 미래 먹거리 투자로 옮겨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좀 살리겠다, 이게 바로 그런 미래 먹거리 투자로 가는 중요한 경로예요. 주식시장이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거기서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기업들, 스타트업도 거기에 상장해서 거기에서 내가 투자 자금을 더 얻고, 또 기존에 있는 그 기업들도 자꾸 자기네 그 주식 가치가 자꾸 높아지면 또 추가적인 증자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내 자금을 더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다 부동산에 가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너무나 경도되어 있는 그 투자 자원, 우리 가계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가 있고 3분의 1밖에 주식시장 안 가 있는데, 그걸 반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다시 또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하는 그런 군불 때면 안 된다. 그쪽으로 지금 너무나 투자가 많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투자를 좀 줄이고, 그리고 너무나 그 건설 투자도 대부분 그게 다 국내에서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중동에도 나가고 해외에 나가서 그런 플랜트 수출을 했잖아요. 그걸 하도록 자꾸 해야 되거든. 우리 이 건설업 하는 그 기업들이 이제는 국내에서 아파트 짓는 거,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충분히 다 졌어요, 사실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그런 해외에 나가서 해외 아파트를 잘 짓고, 해외에 나가서 플랜트 수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달러를 벌어들여 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를 꼭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 분이실 건데, 개인 가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영업자이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또 비즈니스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정부에서 아니면 정치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때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 국민을 좀 바라보고, 특히 이제 중산층,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좀 바라보고 좀 정치하시고 또, 정책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요. 우리 개인의 경우에 정말 힘든 시기를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어쩌면 각자 도생의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미래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돈 잔뜩 빌려가지고 내가 어디 아파트에 내가 몰빵을 하면 그 값이 확 오르면 내가 그래도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마치 그거 안 하면 뭐 집값이 막 오르니까 내가 벼락거지 된다 해서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젊은이들 막 빚내서 집 샀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뭐 아니면 뭐 이러한 암호화폐가 굉장히 뭐 뜬다더라 하니까 또 그쪽으로 가시는데, 저는 비트코인만 말씀드렸지 다른 얼트코인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잖아요. 얼트코인 중에 일부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몇 가지 리플이나 이런 것 정도는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도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것 말고 나머지 얼트코인들은 제가 볼 때 잡코인이에요, 잡코인.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질 코인이니까 이것을 계속 그거 가지고 단기적으로 잠깐 내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돈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데 가서 내가 도박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희망이 없으니까 도박이라도 해서 내가 한번 내가 크게 한번 먹고 그런 다음에 내가 딴 거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때일수록 정말 이 생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정말 잘 살아남아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는 100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가 20세고 내가 30세, 40세, 50세 이 정도 된다고 해서 난 다 살았네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가야 될 날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세월을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정말 내가 재정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지 정말 그것을 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